빨리요. 시골 마을 청국장 집 앞 12살 꼬마가 대한그룹 회장의 팔을 낚아채 장독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검은 승합차에서 내린 사내들이 골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회장의 딸이 죽은 지 5년 되는 날, 혼자 묘지를 찾은 날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꼬마가 온몸으로 회장을 숨겨주었습니다. 위기를 넘긴 뒤 꼬마가 내온 청국장 한 그릇, 회장이 국물을 한 숟갈 뜨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 청국장 속에는 30년 전 어린 딸만이 고집하던 비밀 재료가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대한그룹 회장의 목숨을 노린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며 왜 그런 걸까요? 회장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존재라는 것을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행복과 건강히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산자락의 좁은 길 위로 검은 우산 하나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우산 아래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있었죠. 구두는 진흙에 파묻혀 있었고 바지 끝단은 젖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연복, 올해 72살, 대한그룹 회장. 그런 사람이 경호원 하나 없이 혼자 시골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길 끝 작은 묘지, 비석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이지수, 1989년 3월 7일에서 2021년 1월 15일, 35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이름표였습니다. 연복이 우산을 접었습니다. 비가 머리 위로 쏟아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비석 위 이끼를 손끝으로 닦아내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2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한남동 저택의 서재. 지수가 눈이 벌겋게 부은 채 서 있었어요. 아빠, 저 결혼할 거예요. 딸이 만나는 남자. 이명호. 28살. 전과 이범. 조직 폭력배 출신. 그 남자가 어떤 놈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명호 씨는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아니라 숨기고 있는 거야.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어요. 아빠는 항상 그래요. 내 얘기는 안 듣고 아빠 말만 옳다고 하잖아요. 내가 틀린 적이 있었어? 틀린 적이 없으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지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저 나갈게요. 아빠가 말려도 나갈 거예요. 연복은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수천억짜리 결정은 1초도 망설이지 않는 사람이 가지 말라는 세 글자를 말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딸은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사람을 풀어 찾아봤지만 지수는 어디에서도 흔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5년 전 딸의 죽음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연복이 수소문 끝에 고용한 흥신소에서 지방의 한 장례식장 기록을 뒤지다가 사망자 사진 속 얼굴이 지수와 닮았다는 보고를 올린 겁니다. 연복이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장례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관 뚜껑은 닫혀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서 일어선 연복이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배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골목길을 걷는데 구수한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청국장이었어요. 냄새를 따라가니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낡은 기와 지붕, 마당에는 장독대가 빼곡했어요. 장독대 사이에서 소년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연복이 가게 앞에 멈춘 순간
골목 끝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년의 고개가 번개처럼 돌아갔어요. 다음 순간 소년이 연복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빨리요. 이쪽으로 오세요. 장독대 뒤쪽 항아리 사이의 좁은 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숨죽이세요. 승합차 문이 열리고 무거운 발소리 2개가 가까워졌습니다. 여기도 없네. 발소리가 청국장 집 앞을 지날 때 연복은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멀어지고 엔진 소리가 사라진 뒤에야 소년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갔어요. 흙을 툭툭 터는 모습이 너무 익숙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배고프시죠? 청국장 끓여드릴게요. 소년이 내온 뚝배기. 연복이 국물을 한 숟갈 뜨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국물 속에 갈색으로 볶아진 동글동글한 알갱이. 볶은 보리였습니다. 청국장에 볶은 보리를 넣는 사람. 연복이 평생 만나본 중에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딸 지수. 30년도 더 된 기억. 한남동 부엌에서 5살 된 지수가 의자 위에 올라서서 작은 손으로 보리 한 줌을 냄비에 넣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랬어요. 청국장에는 보리를 볶아서 넣어야 맛있다고. 외할머니에게 배운 그 집안만의 비법이었습니다. 얘야, 이 청국장 누가 만든 거니? 제가요. 엄마한테 배웠어요. 엄마가 어디 계시니? 소년의 얼굴에 그림자가 내렸습니다. 돌아가셨어요. 5년 전에. 연복은 고개를 숙이고 청국장을 먹었습니다. 볶은 보리의 고소한 향이 퍼질 때 30년 전 어린 딸이 부엌에서 웃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름이 뭐니? 민재요. 이민재. 차에 오른 연복이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5년 전에 죽은 젊은 여자가 있는지 알아봐. 나이는 35쯤. 같은 시각. 마을에서 20분 떨어진 국도변에 아까 그 승합차가 서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이 마을에 계십니다. 청국장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12살쯤. 서울 대한그룹 본사 28층 부회장실. 김영철. 58살. 이연복의 처남이자 대한그룹 부회장. 아이라. 목소리에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일단 돌아와. 더 건드리지 말고. 전화를 끄는 영철이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지수였습니다. 라이터를 켰습니다. 불꽃이 사진 모서리에 닿았어요. 지수의 웃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재가 되어 부서졌습니다. 형님이 그 마을에 왜 갔을까? 마을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청국장집 안쪽에서 순옥 할머니가 나왔어요. 79살. 지수가 마을에 왔을 때부터 곁에서 돌봐준 민재에게는 할머니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죠. 민재야, 오늘 손님 왔었어? 네. 머리 하얀 할아버지요. 청국장 드시면서 보리를 왜 넣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배웠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보리를 왜 넣었냐는 질문도 엄마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도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 아저씨가 또 뭘 물어보더냐? 엄마가 어디 계시냐고요.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그 아저씨가 또 오면 엄마 얘기는 하지 마라. 왜요? 나쁜 사람이에요? 한참을 말이 없다가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다. 안방으로 들어간 할머니가 장롱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불 밑에 보자기로 싼 무언가. 손을 얹었지만 꺼내지는 않았어요. 지수가 죽기 전에 맡긴 것. 아빠가 오면 그때 주라고 했던 것. 지수야, 내 아버지가 온 건지도 모르겠구나.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영철이 아직 불을 끄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마을과 서울, 두 곳에서 동시에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복은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그 청국장을 잊지 못했습니다. 볶은 보리 알갱이가 숟가락 위에 올라오던 순간이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올랐어요. 회의 중에도 임원의 목소리가 멀어지고 소년의 한마디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한테 배웠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았어요. 새벽에 잠이 깨면 천장을 바라보며 되뇌었고 아침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멈추곤 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아침, 비서 박 실장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건 확인했습니다. 5년 전 그 마을에서 사망한 여성이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박지수. 사망 당시 35살. 사인은 원인 불명의 급성 장기부전입니다. 박지수. 연복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지수가 아니라 박지수. 가명을 쓰고 살았던 겁니다. 누군가를 피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결혼 기록은 이명호라는 남성과 혼인신고가 있었고 2년 만에 실종 처리됐습니다. 이명호. 12년 전 연복이 반대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주먹을 쥔 손등에 핏줄이 드러났어요. 아이는 아들 1명. 현재 12살. 마을의 순옥이라는 할머니가 돌보고 있습니다. 연복이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청국장을 끓여주던 그 소년이 딸의 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발끝은 이미 마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연복은 다시 그 마을에 섰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였어요. 청국장집 앞에 도착하니 민재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젖은 수건을 빨랫줄에 걸치는 작은 손. 12살 아이가 하기엔 너무 익숙한 살림이었습니다. 나무 빨래집게를 하나씩 끼우는 손놀림이 어찌나 능숙한지 연복은 한참을 말없이 서서 바라보았어요. 아저씨, 또 오셨어요? 민재가 고개를 돌리며 웃었습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모양이 딸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뚝배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볶은 보리가 들어 있었어요. 연복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야, 보리는 어떻게 볶니? 프라이팬에 기름 안 넣고요. 약한 불에서 천천히. 엄마가 그랬어요. 센 불에 볶으면 쓴맛이 난다고.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센 불에 볶으면 쓴맛이 난다. 그건 지수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어요. 외할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민재가 빈 그릇을 치우려고 연복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숙여 그릇을 짚는 순간 연복의 눈이 멈췄습니다. 민재의 오른쪽 귀 뒤에 작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새끼 손톱만한 크기. 점이라기보다는 타고난 자국 같은 것이었어요. 연복의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위치, 같은 크기, 같은 모양. 딸 지수에게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 뒤에 있던 붉은 점, 머리를 묶으면 보이고 내리면 감춰지던 점. 지수가 중학생 때 빼달라고 졸랐지만 연복의 아내가 복점이라며 말렸던 바로 그 점. 아내는 지수의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었죠. 이게 우리 지수 복이야. 절대 빼면 안 돼. 그 목소리까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연복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민재가 올려다보았습니다. 연복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어요. 눈가는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괜찮다. 국물이 뜨거워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볶음보리. 센 불에 볶으면 쓴맛이 난다는 말. 초승달 웃음. 귀 뒤에 붉은 점.
하나씩 쌓일 때마다 우연의 벽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했어요. 차에 탄 연복이 한참을 시동도 걸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백미러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72살 먹은 노인의 눈에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재계의 거물이라는 사람이 12살 아이의 귀 뒤에 있는 점 하나에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박비서, 한 가지 더. 이민재의 출생 기록을 확인해. 병원 기록이든 주민등록이든 혈액형도. 같은 날 저녁 서울 대한그룹 본사 영철이 부회장실에서 사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연복이 마을을 걷는 모습, 청국장 집에 들어가는 모습, 민재와 함께 있는 모습. 두 번째 방문이네. 손가락이 민재의 얼굴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아이 신원은? 마을 주민등록상 이민재, 12살. 보호자는 박순옥. 어머니는 사망자 기록에 박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박지수. 영철이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의자를 돌려 창밖을 보았어요. 서울 야경이 유리창에 비치고 있었지만 영철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아이를 낳았어. 혼잣말이었지만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영철이 서랍을 열었어요. 대한그룹 지분 현황 서류. 15년에 걸쳐 조금씩 사모은 지분. 이연복만 사라지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자가 나타났어요. 합법적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아이가. 그 아이에 대해 전부 알아봐. 빠짐없이. 전화를 끄는 영철의 손가락이 팔걸이를 두드렸습니다. 느리고 규칙적인 박자. 무언가를 계산하는 사람의 손짓이었어요. 마을에서는 밤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청국장집 부엌에서 민재가 내일 쓸 보리를 볶고 있었어요. 프라이팬 위에서 알갱이가 톡톡 튀며 고소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약한 불에서 천천히. 엄마가 가르쳐준 그대로. 순옥 할머니가 부엌 문에 기대서서 민재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같은 냄새를 만들어내는 아이. 지수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어요. 지수도 저 자리에서 보리를 볶았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프라이팬을 올리고 알갱이가 노릇해질 때까지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었죠. 그 모습을 이제 민재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보리 볶는 소리만 부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롱 아래 서랍 속 보자기에 쌓인 것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복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귀 뒤에 붉은 점. 눈을 감으면 그것만 보였어요. 민재의 귀 뒤에 있던 작은 자국이 어린 시절 딸의 귀 뒤와 겹쳐지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생 기록 확인을 지시한 다음 날 아침, 박 실장이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회장님, 좀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박지수라는 이름은 가명이었습니다. 마을에 전입신고를 할 때 쓴 이름인데 실제 주민등록 기록과 대조하면 이지수와 일치합니다. 연복의 손이 책상 위에서 떨렸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확인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이었어. 그 마을에서 죽은 여자가 내 딸이었어. 연복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박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한참 뒤 연복이 얼굴에서 손을 내리며 물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 아이는, 이민재는, 출생 기록상 아버지는 이명호, 어머니는 이지수입니다.
마을 병원에서 태어났고 혈액형은 AB형입니다. AB형. 연복도 AB형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증명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복근 보리, 붉은 점, 혈액형, 그리고 이제 출생 기록까지. 우연의 탑은 이미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연복은 다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청국장집이 아니라 마을을 돌았어요.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가명을 쓰면서까지 숨어야 했던 이유가 뭐였는지.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박지수 씨요? 기억하죠? 참속 깊은 애 엄마였어요. 근데 항상 누가 찾아올까봐 불안해하는 기색이 있었지. 어떤 사람이 찾아온 적 있었습니까? 한 번은 서울에서 양복 입은 남자들이 왔어요.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여자 아냐고 물었지. 그 뒤로 지수 씨가 며칠 동안 가게를 닫았어요. 연복의 턱이 굳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 사진을 들고 다니며 여자를 찾는 사람들. 누가 보냈을까? 답은 이미 머릿속에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가 두려웠어요. 세탁소 아주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수 씨가 한 번은 저한테 그랬어요. 혹시 누가 와서 나를 찾으면 모른다고 해달라고. 눈이 빨갛더라고요. 울었던 것 같아요. 무슨 사정인지 안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연복은 골목길을 걸으며 딸이 걸었을 길을 따라갔습니다. 서울 한남동 저택에서 자란 아이가 이 작은 마을에서 가명으로 숨어 살았습니다. 지수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았구나. 청국장 집으로 돌아왔을 때 순옥 할머니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연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팔짱을 끼고 서서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누군지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지수 아버지지요? 연복이 멈췄습니다. 부정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는 이미 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한참을 말없이 연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쳐갔어요. 분노인지 안도인지 슬픔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이. 지수가 가장 무서워한 게 뭔지 아세요? 서울에서 누가 찾아오는 거였어요. 연복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여기 와서 처음으로 편하게 숨 쉬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오면, 또 서울 사람이 오면, 그때 그 불안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연복이 한 발 다가갔어요. 할머니, 제가 딸을 쫓아낸 게 아닙니다. 지수가 스스로 나갔어요. 제가 막지 못한 겁니다. 그게 제 잘못인 건 맞지만. 할머니가 돌아보았습니다. 연복의 눈이 젖어 있었어요. 72살 노인이 79살 노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민재는 외할아버지 얘기를 엄마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좋은 얘기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연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할머니 말이 맞았어요. 지금 당장 달려가 안아줄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연복이 마을을 떠나려고 차 쪽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빠른 발소리. 아저씨, 민재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아이의 손에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이거요. 할머니가 주셨는데 엄마가 아플 때 할머니한테 맡겼대요. 나중에 진짜 좋은 어른이 나타나면 전해주라고. 연복의 시선이 봉투에 고정됐습니다. 민재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연복이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 딸의 글씨가 있었어요.
흐릿한 연필 글씨, 힘이 빠진 아픈 사람이 마지막 힘을 짜내 쓴 것 같은 글씨. 아빠에게 딱 4글자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연복의 무릎이 꺾였어요. 마을길 한가운데에서 두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안에 뭐가 적혀 있는지는 아직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열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만 떨렸어요. 민재가 당황해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저씨. 연복이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딸이 남긴 전부였습니다. 딸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것. 딸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흔적. 고맙다, 민재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봉투는 가슴 안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심장 바로 위에. 같은 시각. 서울. 영철의 책상 위에 새로운 보고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민재, 아버지 이명호, 어머니 이지수, 가명 박지수, 사인 급성 장기부전. 영철이 보고서를 한 장씩 넘기다가 어머니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이지수, 역시 그년의 아이야. 영철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회장이 이 아이를 공식적으로 인지하면 어떻게 돼? 상속 순위에 들어갑니다. 직계 손자니까요. 영철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향해 걸어가 유리에 이마를 댔어요. 그 전에 끝내야지.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조용함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어요. 쪽지를 받은 날 밤 연복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근처 작은 여관에 방을 잡았어요.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쪽지를 꺼내 다시 읽었어요.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딸의 글씨였습니다. 힘이 빠진 연필로 겨우 쓴 글씨. 살아있을 때 전화 한 통 하지 못한 말을 종이 한 장에 남긴 겁니다. 연복은 쪽지를 가슴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베개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복은 박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비공개로. 전날 민재가 편지를 건네러 뛰어왔을 때 연복이 고맙다며 아이의 머리를 쓸어넘겨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손가락 사이에 남은 머리카락 몇 가닥을 연복이 조심스럽게 챙겨둔 게 있었어요. 그걸 보냈습니다. 결과가 나온 건 이틀 뒤였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민재와 회장님의 유전자 일치 확률 99.97%입니다. 직계 혈연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연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든 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진작 알고 있었지만 숫자로 확인되는 순간은 전혀 다른 무게였어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날 오후 연복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순옥 할머니를 먼저 찾아갔어요. 부엌에서 물을 썰고 있던 할머니가 연복을 보고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민재가 제 손자입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는 기색은 없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지수가 그랬거든요. 아빠가 오면 그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연복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재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할아버지라고. 할머니가 한참 연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지수한테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좋은 이야기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합니다.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오래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장독대에 있어요. 연복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민재가 항아리 뚜껑을 닫고 있었어요. 해질 무렵의 햇살이 아이의 옆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행주를 짜서 뚜껑 위를 꼼꼼하게 닦았어요. 민재야. 네, 아저씨.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복이 민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민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저씨 왜 그래요? 무릎 아프시게. 민재야. 할 이야기가 있어. 연복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 앞에서 연설하던 사람이 12살 아이 앞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내 외할아버지야. 내 엄마 지수가 내 딸이었어. 민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행주를 쥔 채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외할아버지요? 그래. 엄마의 아빠야. 민재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표정이 바뀌고 있었어요. 놀람이 지나가고 그 자리를 다른 감정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싫어했다고, 엄마가 결혼한다니까 나가라고 했다고, 연복의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나가라고 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아버지가 반대한다는 건 딸에게는 거부당한 것과 다르지 않았을 테니까요. 민재야, 그건. 민재의 눈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12살 아이가 울지 않으려고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버티지 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작은 몸에서 나온다고 믿기 어려운 울음이었어요. 엄마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청국장 끓이고 장독대 정리하고 손이 갈라져도 병원 한 번 못 갔어요. 겨울에 손이 터져서 피가 났는데 반창고만 붙이고 또 일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때 어디 있었어요? 연복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딸이 손이 터지도록 일하고 있을 때 자신은 서울에서 수천억짜리 회의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아플 때도 안 왔잖아요. 엄마가 죽을 때도 안 왔잖아요. 민재가 울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를 버린 사람이 무슨 할아버지예요. 그 한마디가 연복의 가슴 한가운데를 관통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었어요. 찾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민재에게 그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엄마가 힘들 때 곁에 없었다는 사실은 똑같으니까요. 연복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다. 할아버지가 잘못했다. 민재가 행주를 바닥에 내던지고 뛰쳐나갔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골목을 따라 멀어졌어요. 연복은 장독대 앞에 홀로 남았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은 채 일어나지 못했어요. 순옥 할머니가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연복 옆에 서서 민재가 사라진 골목 끝을 바라보았어요. 그 아이한테 시간을 주세요. 12년을 기다린 사람이 며칠을 못 기다려요? 연복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장독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항아리 위로 노을빛이 번지고 있었지만 연복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재는 엄마의 옛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다가 이불 밑에서 무언가가 손에 잡혔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어요. 표지가 발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쓰던 것이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엄마의 글씨를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요. 민재가 공책을 펼쳤습니다. 엄마의 일기장이었어요. 앞쪽은 마을에서의 일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국장 담근 이야기, 민재가 처음 걸은 날 이야기, 가을에 고추를 말린 이야기. 그러다 뒤쪽으로 갈수록 글씨가 달라졌습니다. 급해지고 흐려지고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철 삼촌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 이걸 들키면 나는... 문장은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마침표도 없었어요.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영철.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이 이름을 적으며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민재가 공책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방 안에서 민재의 물음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끊긴 문장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김영철. 엄마가 두려워하며 적은 이름. 이걸 들키면 나는... 그 뒤에 무슨 말이 이어졌을까? 민재는 이불 속에서 공책을 꼭 안은 채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민재는 순옥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민재가 일기장을 내밀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 페이지를 읽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일기장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할머니, 김영철이 누구예요?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할머니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부엌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어요. 할머니의 눈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한테 들은 이야기야. 내 엄마가 옛날에 외할아버지 회사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었어. 아르바이트 같은 거였지. 그때 우연히 봤대.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회사 돈을 몰래 빼돌리는 서류를. 민재가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내 엄마는 그때 그냥 넘어갔어. 무서웠으니까. 근데 이 마을에 와서 살다가 텔레비전에서 그 사람 얼굴을 봤어. 뉴스에 나오더래. 대한그룹 부회장이라고. 내 엄마 얼굴이 파랗게 됐었지.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수가 그러더라. 그 사람이 자기를 찾고 있는 것 같다고. 자기가 뭘 받는지 알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가명을 쓰고 숨어 산 거야. 민재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왜 박지수라는 이름으로 살았는지, 왜 항상 불안해했는지, 왜 서울에서 누가 올까봐 두려워했는지, 그러면 엄마가 아픈 것도. 민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할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내 엄마가 아프기 시작한 게 갑자기였어.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지. 마을 의원 선생님도 이상하다고 했어. 35살 젊은 여자가 갑자기 장기가 망가진다는 게 말이 되냐고.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내 엄마가 아프기 한 달쯤 전에 마을에 낯선 남자가 왔었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며칠 머물다 갔지.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걸리더라고. 민재가 일기장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같은 시각 연복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여관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낸 뒤 연복은 마을 보건소를 찾아갔어요.
5년 전 기록이 남아있을지 확신은 없었지만 확인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오래된 서류 더미를 뒤져 기록 하나를 찾아냈어요. 박지수 씨, 2021년 1월 급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마을 의원에서 응급 이송했으나 병원 도착 전 사망. 연복이 기록을 읽는 손이 떨렸습니다. 당시 진료했던 의원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마을 의원은 아직 같은 자리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수 씨 기억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건강하던 젊은 여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간 수치가 한꺼번에 올라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단순한 병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시골 의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혹시 외부에서 무언가를 투여받았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의사가 안경 너머로 연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도 그 생각을 했어요. 독극물 중독과 증상이 비슷했거든. 하지만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인이 장기부전으로 처리되면서 끝났습니다. 연복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치아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한 거야.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가명을 쓰고 숨어 살았던 딸. 회사 비리를 목격했던 과거. 갑자기 찾아온 원인 불명의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있을 이름 하나. 연복이 마을 의원을 나서는데 보건소 앞 도로 건너편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야위고 초라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연복과 시선이 마주치자 남자가 먼저 다가왔어요. 연복은 몸이 긴장했습니다. 김영철이 보낸 사람인가. 하지만 남자의 표정은 저기가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연복의 발이 멈췄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남자가 고쳐 불렀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명호. 연복이 낮게 말했습니다. 12년 전 딸의 결혼을 반대했던 바로 그 남자가 눈앞에 서 있었어요. 28살이던 청년은 4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보다 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연복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12년 동안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었어요. 이 남자만 아니었으면, 이 남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딸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명호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두 무릎이 아스팔트에 닿았어요. 회장님, 할 말이 있습니다. 일어나. 지수는 제가 죽인 겁니다. 연복의 손이 이명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72살 노인의 손이라고 믿기 어려운 힘이었어요. 뭐라고 했어? 직접 죽인 게 아닙니다. 제가 막지 못한 겁니다. 이명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영철이 시킨 일이었어요. 연복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멱살을 잡고 있던 손가락이 천천히 벌어졌어요. 김영철. 일기장에 적혀 있던 이름.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이름. 그리고 지금 이명호의 입에서 나온 이름. 모든 길이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복이 이명호를 내려다보았어요.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더 큰 것이 덮여 있었어요. 처음부터 다 말해. 이명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뒷산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가 도로변에 서 있었어요. 한 사람은 12년 전 딸을 떠나보낸 아버지, 한 사람은 12년 전 아내를 지키지 못한 남자. 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의 낡은 정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명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김영철 밑에서 일했습니다. 조직에 있었어요. 김영철이 비자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비를 했습니다. 돈을 옮기고 사람을 만나고 서류를 전달하고 연복의 턱이 굳었습니다. 이명우가 이어갔어요. 12년 전 김영철이 저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연복 회장의 딸에게 접근하라고, 가까워져서 약점을 잡으라고. 연복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딸의 결혼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는 말이었어요. 이를 악물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임무였습니다. 지수 씨에게 우연을 가장해서 다가갔어요. 같은 카페에서 마주치고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주고 그런 식으로. 이명호의 눈이 먼 곳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지수 씨는 제가 만나본 어떤 사람과도 달랐습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솔직했고 따뜻했고 저 같은 사람한테도 진심으로 대해줬습니다. 이명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사랑하게 됐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김영철한테 보고를 거짓으로 올렸어요. 별다른 약점이 없다고, 접근을 중단하겠다고. 김영철이 그냥 놔뒀을 리가 없지. 연복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네, 안 놔뒀습니다. 김영철이 저한테 경고했어요. 그 여자한테 빠지면 너도 끝이야. 하지만 저는 지수 씨한테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제가 누구고 왜 접근했는지. 연복의 눈이 커졌어요. 지수가 알고 있었어? 네, 다 말했습니다. 지수 씨가 이틀 동안 저를 안 만나줬어요. 그러다 사흘째 되는 날 찾아와서 그랬습니다. 알았으니까 이제 진짜로 시작하자고. 연복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은 모든 걸 알고도 이 남자를 선택한 겁니다. 그 사실이 가슴 어딘가를 찔렀어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쓴 게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다는 걸 12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겁니다. 결혼하고 2년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김영철이 저를 내버려 두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김영철 쪽 사람한테서 내 아내가 옛날에 회사에서 뭘 받는지 알고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고. 이명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부터 협박이 시작됐어요. 지수한테 해코지를 하겠다고, 저도 끝장내겠다고. 저는 지수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제가 옆에 있으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김영철한테 저는 끈이었으니까요. 저를 통해 지수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라진 거야. 네. 스스로 실종 처리를 했습니다. 지수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사라지면 김영철이 저를 통해 지수를 찾는 경로가 끊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복이 이명우를 바라보았어요. 분노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다른 것이 섞여 있었어요. 이 남자도 나름의 방식으로 딸을 지키려 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막지 못했잖아. 연복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명우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네. 제가 떠난 뒤에도 김영철은 지수를 찾고 있었어요. 지수가 회사에서 뭘 받는지, 증거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리고 지수가 마을에서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지수가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고? 네. 지수가 회사 인턴 시절에 본 비자금 이체 내역을 기억하고 있었고, 마을에서 뉴스와 인터넷으로 추가 정보를 모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철이 그걸 알았을 때 지수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연복의 이가 갈렸습니다. 너는 그때 어디 있었어?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장례가 끝난 뒤였어요. 이명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어요. 40살 남자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죽고 나서 5년 동안 저는 이 마을 근처를 떠나지 못했어요. 민재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학교에 가는 걸 보고 장독대에서 일하는 걸 보고 가까이 갈 수는 없었어요. 자격이 없으니까. 연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김영철 쪽 사람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변에서 낯선 차를 봤어요. 회장님이 이 마을에 오시기 시작하면서 김영철이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민재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연복의 등이 곧게 섰습니다. 분노 위에 공포가 덮였어요. 딸을 잃었습니다. 손자마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타난 거야. 네. 민재를 지키려고요. 아버지로서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만큼은 해야 합니다. 연복이 이명호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남자를 용서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뿐이었어요. 민재를 지켜야 한다. 같은 시각, 마을. 민재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좁은 시골길을 따라 걷는데 뒤에서 차 한 대가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민재는 처음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골목을 꺾어도 차가 따라왔습니다. 한 번 더 꺾었는데도 민재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또 그 사람들인가. 청국장집이 보이는 골목에 들어서자 민재가 뛰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마당에서 이걸 보았습니다. 민재가 뛰어오는 모습과 그 뒤로 내리는 사내의 그림자를. 할머니가 민재를 잡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어요. 할머니, 저 사람들이 또. 민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민재를 안았어요. 작은 몸이 할머니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회장님, 빨리 오세요. 민재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시각, 서울 대한그룹 본사. 영철이 이사회 이사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청합니다. 이연복 회장의 건강 문제와 최근 경영 공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영철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였어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마을을 압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사회를 장악한다. 두 갈래로 동시에 조여오는 계획이었습니다. 영철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중얼거렸어요. 형님, 이번엔 늦었어요. 마을에서는 할머니가 민재를 안은 채 문 앞을 지키고 있었고 서울에서는 영철이 웃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두 곳에서 동시에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전화를 받은 연복이 청국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재는 할머니 품에 안겨 떨고 있었어요. 연복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며칠 전 할아버지를 거부하며 뛰쳐나갔던 아이가 지금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연복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연복이 마당을 살폈어요.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미행하던 차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하지만 연복은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이명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청국장집 근처에 와 있을 수 있나? 이미 와 있습니다. 골목 끝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차 번호 확인했습니다. 김영철 쪽 사람이 맞습니다. 연복이 이를 악물었어요. 이명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여기 있어. 민재 곁에. 네.
연복은 서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할머니의 전화를 받기 직전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었어요. 이사회 긴급 소집이 내일 아침이라고. 연복은 민재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할머니 뒤에 숨어 고개만 내밀고 있었어요. 며칠 전 엄마를 버린 사람이라고 소리쳤던 아이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겁먹은 12살이었습니다. 반드시 돌아올게. 연복이 낮게 말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대한그룹 본사. 연복이 본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안내 데스크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저기 출입 관련해서 연락을 받으셨는지. 무슨 소리야? 직원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뒤에서 경비팀장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사회 결의로 회장님의 본사 출입이 일시 제한됐습니다. 연복의 발이 멈췄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서 30년 넘게 자기가 세운 회사의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비서 박 실장이 달려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젯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김영철 부회장이 주도했고 회장님의 건강 악화와 장기 경영 공백을 사유로 직무정지 결의가 통과됐습니다. 연복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7, 반대 3. 김영철 부회장이 대행으로 취임했습니다. 연복이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는 직원들이 연복을 흘끔 보며 걸음을 빨리 했어요. 어제까지 고개를 숙이던 사람들이 오늘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는 걸 연복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겪으니 다른 문제였습니다. 연복이 돌아섰습니다. 로비를 나서며 박 실장에게 말했어요. 김영철이 이사 몇 명을 매수한 거야.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소 4명은 확실합니다. 나머지는 분위기에 밀린 것 같고요. 연복이 차에 올라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분노가 떨림을 지나 차가운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어요. 영철아. 잠깐의 침묵 뒤 영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건강이 걱정돼서 제가 잠시 맞는 겁니다. 내가 뭘 한 건지 내가 다 안다. 영철이 웃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형님이 뭘 아세요? 증거가 있으세요? 연복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곧 갖게 될 거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가락이 전화기를 쥔 채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민재는 엄마의 방에 앉아 일기장을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앞부분을 천천히 읽었어요. 엄마가 아빠 이야기를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다. 아빠한테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돌아가면 모두가 위험해진다. 민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가 외할아버지를 싫어한 게 아니었어요. 돌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돌아가지 못한 거였어요. 누군가 때문에. 민재는 며칠 전 자기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엄마를 버린 사람이 무슨 할아버지예요. 가슴이 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를 버린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민재가 잠이 든 뒤 이명호는 청국장집 마당에 앉아 어둠 속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내온 보리차를 옆에 두고 골목 양쪽을 번갈아 살폈어요. 자정이 넘었을 때 골목 끝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2개의 그림자가 담을 넘고 있었어요. 한 명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액체가 담긴 통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기름이었습니다. 이명호가 소리 없이 일어났습니다. 사내 하나가 청국장집 뒷벽에 기름을 끼얹기 시작했어요. 다른 하나가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이명호가 뛰었습니다.
라이터를 든 사내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라이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른 사내가 주먹을 날렸어요. 이명호의 옆구리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명호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한때 조직에서 굴렀던 몸이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장독대 사이에서 항아리가 넘어지는 소리, 주먹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명호가 사내 하나를 넘어뜨렸지만 다른 하나가 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렀어요. 이명호의 어깨를 맞았습니다. 이명호가 비틀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사내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사내들이 도망쳤습니다. 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명호가 담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숨이 거칠었습니다. 그때 부엌 불이 켜졌습니다. 순옥 할머니가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민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민재의 눈이 커졌어요. 마당에 쓰러져 있는 남자, 피를 흘리고 있는 남자, 아까까지 골목에서 지키고 있던 이름도 모르는 아저씨. 이명호가 민재를 보았습니다. 피 묻은 얼굴로 그래도 웃으려 했어요. 입꼬리가 올라갔지만 통증 때문에 찡그러졌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민재의 몸이 굳었습니다. 아들, 이 사람이 방금 뭐라고 했지? 할머니가 이명호에게 수건을 가져다 대며 민재를 돌아보았어요. 할머니의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내 아빠야. 민재가 한 발 다가갔습니다. 또 한 발. 이명호 앞에 서서 내려다보았어요. 피와 흙이 뒤섞인 얼굴. 자기를 지키려고 맞은 상처들. 민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수건을 받아 이명호의 어깨에 눌러주었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명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을의 밤은 깊었습니다. 쓰러진 항아리 사이로 기름 냄새가 번지고 있었고 부엌 불빛 아래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영철이 새 회장 대행 집무실에 앉아 첫 번째 명령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 마을에 지수가 남긴 게 있을 수 있어. 찾아서 없애.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병원 응급실. 새벽 2시. 이명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깨에 감긴 붕대 사이로 피가 살짝 배어 있었어요. 의사가 쇠파이프에 맞은 자리를 꿰매고 나간 뒤 병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민재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호도 말이 없었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만 병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민재였어요. 아저씨가 아빠예요? 이명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재의 눈을 보았어요. 그래. 민재가 이불 끝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물었어요. 왜 안 왔어요? 이명호의 눈이 떨렸습니다. 가장 듣기 두려웠던 질문이었어요. 자격이 없었다. 내 엄마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 무슨 낯으로.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물기가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엄마가 아빠 얘기는 절대 나쁘게 안 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명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얼굴을 돌렸어요. 천장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40살 남자가 12살 아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어요. 실종 처리를 하고 사라진 지 10년. 그동안 이명호가 가장 많이 떠올렸던 건 지수의 얼굴이 아니라 태어난 지 두 돌도 안 된 민재의 얼굴이었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할 때쯤 떠났으니까요. 민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전부였어요. 용서한다는 말도 아빠라고 부르겠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호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아이가 자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같은 시각 청국장집 순옥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쓰러진 항아리 몇 개가 깨져 있었고 뒷벽에는 기름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방화 미숙.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화로웠던 이 마을에 이제 불까지 지르려 하는 사람들이 온 겁니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날이 밝자마자 할머니가 연복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오셔야 할 게 있어요. 연복이 마을에 도착한 건 아침 9시쯤이었습니다. 회장직을 빼앗기고 하루도 안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선명했어요. 할머니가 연복을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지수가 죽기 전에 저한테 맡긴 게 있어요. 할머니가 장롱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불 밑에 보자기로 싼 것. 연복은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동안 한 번도 꺼내지 못하고 있었던 바로 그것이라는 걸. 할머니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밀봉된 비닐봉지가 있었어요. 지수가 꼼꼼하게 방수 처리를 한 흔적이었습니다. 봉지 안에 3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작은 USB 하나, 가죽 표지의 수기 장부 하나, 그리고 낡은 녹음기 하나. 연복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수가 그랬어요. 아빠가 오면 이걸 줘야 한다고. 아빠는 강한 사람이니까 이걸 받으면 싸울 수 있을 거라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년이 걸렸네요. 연복이 USB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있던 오래된 컴퓨터에 꽂았어요.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엑셀 파일 수십 개. 열어보니 날짜별로 정리된 이체 내역이었어요. 김영철이 15년간 빼돌린 비자금의 흐름이 한 줄 한 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금액, 계좌번호, 이체 날짜, 받는 사람. 연복의 눈이 커졌어요. 딸이 이걸 모으느라 얼마나 위험했을지. 회사 인턴 시절에 본 것을 기억해내고 마을에서 뉴스와 공시 자료를 뒤지며 하나씩 맞춰간 겁니다. 혼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시골 마을에서 아이를 키우며 가게를 운영하며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의 비리를 추적한 겁니다. 수기장부는 지수가 직접 손으로 정리한 자금 흐름도였습니다. 비자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갔는지 화살표와 메모로 빼곡했어요. 금액 옆에는 지수가 단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해외 페이퍼 컴퍼니, 이 계좌는 김영철 처남 이름.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급해지고 있었습니다. 일기장과 같은 변화였어요. 위험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지수도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녹음기. 연복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잠시 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를 처리해. 조용히. 연복의 손이 굳었습니다. 영철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차분한 감정 없는 그 특유의 목소리. 12년 동안 형님이라고 부르며 옆에 있던 처남의 목소리가 딸을 죽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녹음은 이어졌어요. 상대방이 물었습니다. 어떤 수준으로요? 아프다가 죽는 것도 사고야. 연복이 녹음기를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다가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연복이 입을 열었어요. 지수야, 내가 이걸 모으느라 얼마나.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지수가 이걸 맡기면서 그랬어요. 아빠한테만은 꼭 전해달라고. 아빠라면 끝까지 해낼 거라고. 연복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거칠게 문질렀어요. 지수야, 아빠가 한다. 반드시. 연복이 증거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USB, 장부, 녹음기.
딸이 목숨을 걸고 모은 것들. 이제 이걸 세상에 내놓을 차례였어요. 그때 이명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김영철이 저한테 연락했습니다. 민재의 친부로서 상속 포기 서류에 서명하면 10억을 주겠다고. 연복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어떻게 했나? 거절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이명호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철이 저한테 전화한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10억 제안한 것도 민재를 언급한 것도 전부 들어 있습니다. 연복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번 일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잘했어. 전화를 끄는 연복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며칠째 흐리던 날씨가 처음으로 개어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영철이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불러 허위 진단서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연복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걸로 이연복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었어요. 형님을 영구 퇴임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겠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소견서까지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영철이 웃었어요. 하지만 영철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의 증거가 이미 연복의 가방 안에 들어있다는 걸, 그리고 자기가 이명호에게 건 전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다는 걸, 연복이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가방 속 USB를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기다려라, 영철아. 차창 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연복은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한남동 저택의 서재. 12년 전 딸과 마지막으로 마주했던 바로 그 방에서 연복은 오래된 측근 변호사 정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3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USB, 수기장부 녹음기, 그리고 이명호가 보내온 녹음 파일이 담긴 전화기 하나. 정 변호사가 USB의 파일을 하나씩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치 비자금 이체 내역이 전부 있습니다. 계좌 추적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수기장부는 자금 흐름을 정리한 건데 이것만으로도 검찰이 움직일 겁니다. 녹음은 정 변호사가 녹음기를 재생했어요. 영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수를 처리하라는 그 목소리.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건 살인 교사 혐의까지 갈 수 있습니다. 회장님, 내일 이사회에서 이걸 공개하시겠습니까? 연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회장님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예요. 이사회 참석 자격이 없습니다. 연복이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직무정지지, 이사 자격을 박탈당한 건 아니야. 나는 아직 등기이사야. 이사회 참가는 할 수 있어. 정 변호사가 정관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참관 자격으로 입장은 가능합니다. 발언권은 의장이 허가해야 하지만 의장이 영철이지. 네. 연복이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영철이 내 발언을 막으면 증거를 직접 틀어버리면 돼. 이사들 눈앞에서. 정 변호사가 이명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내일 이사회 시간에 맞춰 경찰과 함께 본사에 와달라고. 이명호는 짧게 대답했어요. 가겠습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해서도 다 말하겠습니다. 밤새 작전을 짰습니다. 증거 공개 순서, 이사들 반응에 따른 대응, 경찰 투입 타이밍.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연복이 소파에 잠깐 눈을 붙였어요. 손에는 딸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대한그룹 본사 28층 대회의실.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이사 10명이 앉아 있었어요. 상석에는 영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 대행 명패가
그 앞에 놓여 있었어요. 영철의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오늘 안건은 하나입니다. 이연복 전 회장의 건강 문제를 사유로 한 영구 퇴임안을 상정합니다. 영철이 서류를 꺼냈어요. 허위 치매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의료진 소견에 따르면 이연복 전 회장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경영 판단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연복이 들어섰어요.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영철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여유롭던 표정에 균열이 갔어요. 형님, 여기 어떻게 들어오신 겁니까? 직무정지 상태 아닙니까? 나는 아직 등기이사야. 참관 자격이 있어. 영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정관상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참관은 하시되 발언은. 연복이 영철의 말이 끝나기 전에 테이블 위에 USB를 올려놓았습니다. 조용하고 정확한 동작이었어요. 이사 여러분, 제가 오늘 참관으로 왔지만 이사로서 긴급 동의를 요청합니다. 회사의 존립에 관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긴급 동의를 지지합니다. 이사회 규정상 발언을 막을 수 없게 됐습니다. 영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연복이 USB를 회의실 프로젝터에 연결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15년간의 비자금 이체 내역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날짜, 금액, 계좌번호, 받는 사람. 한 줄 한 줄이 김영철이 빼돌린 돈의 흔적이었어요. 이사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몇몇은 서류를 넘기며 금액을 확인했어요. 숫자가 올라갈수록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형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영철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연복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철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를 처리해. 조용히. 어떤 수준으로요? 아프다가 죽는 것도 사고야.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사들이 영철을 바라보았어요. 영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 목소리가 아닙니다. 조작이에요. 합성이야. 영철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명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사복경찰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명우가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이명우입니다. 김영철 부회장의 지시를 받고 일했던 사람입니다. 비자금 운반, 인력 동원, 그리고 이연복 회장의 딸 이지수에 대한 감시와 위협까지 제가 한 일에 대해 전부 증언하겠습니다. 영철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전과자입니다. 조직 폭력배 출신이에요. 이런 사람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이명우가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김영철 부회장이 저한테 직접 전화했습니다. 이연복 회장의 손자에 대한 상속 포기 서류에 서명하면 10억을 주겠다고 녹음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영철에게 다가갔어요. 김영철 씨, 배임, 횡령, 살인 교사 혐의로 동행을 요청합니다. 영철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의자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어요.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가족이잖아요. 형님, 제발. 연복이 돌아보았습니다. 영철을 바라보는 눈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차가움 속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한때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니까요. 넌 가족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영철의 양쪽 팔에 경찰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이사회 전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영철이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연복이 이사들을 둘러보았어요. 내 딸은 이 증거를 모으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자리를 지키려고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연복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연복은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도 이사들도 경찰도 다 나간 뒤였어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할아버지.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으로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연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사회에서도 영철 앞에서도 경찰 앞에서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 12살 아이의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저 이번 주말에 엄마 묘지에 갈 건데요. 같이 가실래요? 연복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겨우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전화를 끊고 연복은 빈 회의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김영철의 재판이 시작됐고 뉴스에는 대한그룹 비자금 사건이 연일 보도됐어요. 15년간 빼돌린 금액,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그리고 이지수에 대한 살인 교사 혐의. 영철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딸이 목숨을 걸고 모은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영철의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연복은 이사회에 복귀했습니다.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매수됐던 이사들은 하나둘 사표를 냈어요. 회사는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복에게 진짜 중요한 건 회사가 아니었어요. 마을에 봄이 왔습니다. 청국장집에 새 간판이 걸렸어요. 나무 간판에 민재가 직접 페인트로 글씨를 썼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또박또박한 글씨. 지순의 청국장. 연복이 간판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딸의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명이 아닌 진짜 이름으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이름으로. 할아버지, 글씨가 좀 삐뚤어졌죠? 민재가 옆에서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아니다. 잘 썼어. 연복이 미소 지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간 게 아니라 눈가에도 웃음이 번졌어요. 마을에 오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연복과 민재가 산길을 올랐습니다. 처음 이 길을 올랐을 때는 가을이었어요. 비가 내리고 혼자였고 구두는 진흙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봄이었어요. 산길 양쪽으로 개나리가 피어 있었고 옆에는 손자가 걷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한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다른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 사과 몇 개와 떡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챙겨준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힘들면 쉬었다 가요. 괜찮다. 이 정도는. 연복이 숨이 차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72살 먹은 무릎이 아팠지만 이 길은 끝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비석은 깨끗했어요.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관리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순옥 할머니였어요. 5년 동안 할머니가 이끼를 닦고 풀을 뽑아왔던 겁니다. 민재가 묘비 앞에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그 옆에 사과와 떡을 정갈하게 올렸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왔어요. 민재가 묘비를 향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또박또박했습니다. 오늘 할아버지랑 같이 왔어요. 엄마가 보고 싶었던 사람이래요. 민재가 한 발 물러서서 연복을 바라보았어요. 연복이 묘비 앞에 섰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딸의 이름을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갔어요. 처음 이 묘지에 왔을 때와 같은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다른 것이 있었어요.
옆에 손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수야. 연복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가 늦었다. 많이 늦었다. 바람이 불었어요. 묘비 옆 들꽃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보낸 편지 읽었어. 미안하다고 했지. 사랑한다고 했지. 아빠도 똑같아. 그 말을 직접 못해서 미안해. 12년 동안 한 번도 못해서. 연복이 숨을 골랐어요. 목이 메어 말이 끊겼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내가 모은 증거, 아빠한테 전해졌어. 내가 지키려 했던 것들, 아빠가 다 지켰어. 그리고 민재는, 내가 남긴 이 아이는, 연복이 민재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재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봄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귀 뒤에 붉은 점이 살짝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지킨다. 약속한다. 민재가 연복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연복이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주름진 손과 작은 손이 맞잡혀 있었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좋아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온 거. 연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으면 좋겠구나. 두 사람이 묘비 앞에 나란히 서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산 아래로 마을이 보였어요. 작은 기와지붕들 사이로 청국장집의 새 간판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주, 법원, 이명호가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피고인석에 앉기 전 접견실에서 민재를 만났어요. 민재가 유리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명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오히려 맑아져 있었어요.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아빠가 잘못한 게 많다. 이명호가 먼저 말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살겠다. 벌 받을 거 다 받고 나오면 꼭 너한테 간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안에 볶은 보리가 한 줌 들어 있었어요. 이거 아빠한테 주려고 볶았어요. 엄마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명호가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볶은 보리의 고소한 냄새가 접견실 안에 퍼졌어요. 이명호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민재야. 저녁, 청국장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나무 탁자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연복, 민재, 그리고 순옥 할머니. 뚝배기에서 청국장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볶은 보리가 국물 속에서 동글동글 떠다니고 있었어요. 민재가 할머니 앞에 밥그릇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차렸어요. 많이 드세요. 할머니가 밥그릇을 받아들며 웃었어요.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안에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지켜온 것들을 이제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연복이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 이 가게에 왔을 때와 같은 맛이었어요. 볶은 보리의 고소한 향이 혀 위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전부 달랐어요. 그때는 이름도 모르는 소년이 내온 청국장이었고 지금은 손자가 할아버지를 위해 끓여준 청국장이었습니다. 같은 맛인데 마음이 달랐어요. 연복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지수도 민재도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말끝이 흐려졌어요.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말 마세요. 지수가 내 딸 같았으니까. 민재도 내 손자 같았으니까. 당연한 걸 한 거예요. 할머니의 눈가가 젖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손님 많이 올 것 같은데 제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할게요. 그래. 할아버지도 같이 일어날게. 할머니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나도 빠질 수 없지. 장독대 뚜껑은 내가 열어줄게.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작은 가게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오래된 나무 탁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웃음을 담은 건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부엌벽에 액자 2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수가 만삭일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배를 감싸 안고 웃는 얼굴. 다른 하나는 민재가 며칠 전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청국장 집 앞 장독대를 배경으로 할아버지와 손자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두 사진 속에서 같은 웃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내리고 있었어요. 청국장 집의 불빛이 마을 골목을 따뜻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장독대 위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항아리 사이를 지나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할머니가 마루에 나와 앉았어요. 안에서는 민재가 할아버지에게 내일 메뉴를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그 소리를 들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지수야, 이제 됐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봄바람이 그 말을 실어 나르는 것 같았어요. 청국장 집의 불빛은 밤이 깊어져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아무리 늦어도 닿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빠르기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곁에도 아직 전하지 못한 한마디가 있다면 오늘 꼭 전해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